오늘 빅스타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답도 어찌 이렇게 잘하는지. 사실 저는 여러분들 만났을 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배와 후배가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배를 만나면 커피도 마시고 소주도 한잔 하겠죠. 그래서 선후배가 만나서 강의가 아니라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대 선수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저랑 뭔가 이용대 씨가 되게 친한 것 같죠? 아닙니다. 저만 이용대 씨를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0분 정도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회사 직원분들이 손을 드시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저 김태훈 씨 너무너무 죄송한데 한 5분만 있다가 하시면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여쭤봤더니 이용대 씨가 그 회사의 광고 모델로 선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 인사로 그 회사를 방문하셨는데 직원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제 강의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용대 씨가 들어오실 예정이니 잠깐 비켜서 줄래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뚜벅뚜벅 걸어서 구석에 가서 얌전히 있었고, 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용대 씨가 들어오십니다. 제가 등장할 때는 가만히 있던 여직원들께서 함성을 지르면서 스마트폰 꺼내서 지금의 여러분처럼 막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용대 씨가 나가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회사 직원분들이 저한테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정말 너무 좀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지금 누군가 여기서 이용대 씨를 보게 해주셔서라고 하셨어요. 와, 저를 2번 죽이시는 거예요. 제가 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기억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친구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면 기억하기 너무 어렵죠. 그리고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 강의 기억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용대 씨의 등장 덕분에 그 회사 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상황에 예의 범절이란 기준으로 이 상황을 봤으면 저는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너무 무례한 게 아니냐. 그렇게 화를 냈으면 저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을 어떤 차별화나 스토리나 혹은 기억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송에서 쓰는 컨텐츠까지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보고 있느냐,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청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부산 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요즘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정말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이거를 부산 사투리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나 창의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장난하나 하셨습니다. 정말 열받거나 황당할 때 장난하나 이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은 정말 변화가 빠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서도 그런 변화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 원래 어떤 뜻이죠? 진짜 좋다, 장난 아니다, 막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시은 씨 앉아있는데 제가 요즘에 시은 씨 얼굴 대박인데요? 이런 느낌이 어때요? 뭔가 되게 언짢죠?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쓴 이 대박이라는 단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의미로만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쓰는 언어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학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012 빼기 2006은 6보다 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처음 보면 직관적으로 잘못된 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학식을 수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맞다고 증명을 해볼게요. 전 2006년도에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왔는데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제가 지난 6년 동안 겪었던 어떤 제 삶의 변화의 양은 제 인생 그 어떤 6년의 변화의 양보다 컸기 때문에 저는 2012 빼기 2006은 6보다 크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난 6년의 변화가 제 인생 그 어떤 6년의 변화보다 크다고 표현을 했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자소서 쓰거나 자기소개할 때 맨날 고민되잖아요. 어떻게 더 멋있게 새롭게 표현할까?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때로 돌아가면 김태훈 씨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면 전 앞에 나가서 2012 빼기 2006은 6보다 크다고 수학식 써놓고 자기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학과 나의 삶은 별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나면 나는 화학이 전공이니까 나는 화학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야지. 나는 춤을 잘 추니까 춤으로 자기소개를 해야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대학교 1학년 여대생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학교에 다니기가 싫대요. 너무 우울하고 심지어는 별로 살고 싶지도 않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꿈을 벌써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왜 꿈을 잃어버렸느냐? 이 친구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지금 전공은 간호학과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국제기구가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잖아요. 그중에 의료구호 활동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국제기구에서 의료구호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학교 때 의학적 지식까지 얻은 거예요. 즉 간호학과라는 건 어떤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차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호학과라는 안경으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꿈을 이루는데 간호학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꿈꾸면 좋겠다고 제가 답장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여학생은 왜 자기가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고 정말 대학생활이 재미없다고 말했을까?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했겠죠. 학생 꿈이 뭐야? 그러면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거기 가기 위해서는 법대나 정외과나 국제학부 가야 돼라고 말했겠죠. 마치 여기에 못 가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강박관념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먼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전공을 통해서 자기의 가능성을 확 깎아버립니다. 진로를 정할 때, 취업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점은 뭐냐면 전공이라는 안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꿈꾸는 거예요. 즉, 이 전공으로 뭐 하지라고 꿈꾸는 게 아니라 내 꿈은 이건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전공은 어떻게 도움이 되고 특강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책은 어떻게 도움이 되고 동아리는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꿈꾸는 것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훨씬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예리라는 매거진 알죠? 네, 거기서 제가 학생 리포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취재하고 인터뷰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액세서리 파는 아주머니들의 삶을 조명하는 기사를 써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인사동에 있는 한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만 옆에 서서 이거 액세서리를 팔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함께 액세서리를 파는데 너무 더웠어요. 온몸이 땀범벅이 돼가지고 혼잣말로 뭐라고 했냐면 더워 죽겠다. 시원하게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좋겠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진짜 하늘에서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소나기 이렇게 맞으면서 마치 쇼생크 탈출 같죠? 이렇게 소나기를 맞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와, 영화 같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 소나기를 즐기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 노점상 주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은 이게 영화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생계를 이어야 되는 나는 이 비 한 방울이 액세서리에 묻어서 녹이 쓸까 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제가 바로 마케팅을 배운 순간이었어요. 요즘 대학생들 마케팅 참 관심이 많잖아요. 마케팅 수업 시간에 가면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고객 지향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걸 되게 헛배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객 지향적으로 생각한다는 그 컨셉을 제대로 배웠으면 전 절대 그 소나기가 영화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객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를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인사동 노점상 아주머니셨어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객이 되어서 생각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됐는데 이게 한 2년 후에 저의 미래와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 입사 인터뷰를 보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학생은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에 이제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한 학생 답변을 하겠죠. 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마케팅 인턴, 마케팅 공모전, 마케팅 학회 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요. 그럼 여기에서 경쟁력 있는 친구는 공모전 하나 더 수상했거나 뭐 인턴을 좀 더 좋은 데서 했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스펙의 우열을 가리잖아요. 그 최종 면접에 올라온 친구들도 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다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이 회사에 입사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인사동 노점상 아주머니께 배웠습니다라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겪었던 이야기들을 쭉 해드리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했냐면 저는 전공이 사회학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들보다는 마케팅 지식이 부족할 것 같고 게다가 저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경력직 직원들보다는 경험도 부족하겠지만
제가 이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항상 그 인사동 노점상 아주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객 지향적으로 마케팅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머리로 쌓은 무엇이 아니라 발로 얻은 저만의 스토리, 경쟁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뭐 회사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만한 항아리가 있어요. 여기에 주제가 수백 개가 들어있어요. 눈 감고 제가 발표할 주제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때 제가 뽑은 주제가 뭐였냐면 농촌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시오였어요. 면접관이 저를 슬픈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너무나 낯선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준비 시간은 딱 10분이에요. 10분 동안 뭘 하느냐? 여러분 투명한 OHP 필름이라고 알아요? 이걸 한 장 주면서 그 네임펜으로 여러분이 발표할 내용을 그 OHP 필름에다 쓰고 나서 영사기에 놓고 면접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주제, 그리고 원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책, 뭐뭐뭐뭐. 그러니까 너무나 논리적인 전개고 질문이 원하는 걸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전 그때 이렇게 했었어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발전 속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농촌의 발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지만 농촌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농촌과 사회의 발전 속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농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격차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사회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므로 농촌의 발전 속도를 높여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면접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많은 대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갔는데 당시 유일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래프 왜 그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쉽고 클리어하게 전달하는 데는 글자보다는 그래프가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 이것이 제가 더 좋은 대책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대기업에 합격되시고도 네. 구글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구글의 회사를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이 구글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보면서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맨날 대학교 4년 내내 글로벌 인재를 외치면서 살았는데 정작 저는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성을 했고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일단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상반기 졸업이었거든요. 5월 말 6월 초가 되면 기업들의 합격자 발표가 거의 다 나요. 제가 구글에 레주메를 처음 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레주메를 낸 지 한 2, 3개월이 지나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저는 이미 붙은 회사 몇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그만두고 구글 인터뷰를 해야겠다. 이거는 입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인터뷰를 해서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데 왜 그런 불안정한 선택을 하니라고 했는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세요. 태원 씨가 거기에 입사하게 된 이유가 대학 때 쌓았던 스펙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 되게 많았어요. 도움이 안 되진 않았겠죠? 근데 인터뷰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들어보면 좀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전 대학교 때 공모전 이렇게 수상했어요. 토익이 몇 점이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맞췄느냐? 애티튜드, 태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공모전 몇 개를 수상했느냐를 보시지 마시고 어떤 분야에 도전했는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다 분야가 다른데요.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것은 공모전 수상이 아니라 낯선 분야에 뛰어들어서 짧은 기간에 빨리 분석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갖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빨리 배우는 능력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울 수 있는 애티튜드를 키워야 되고 저는 공모전이 저에게 그런 애티튜드를 키워주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레주메에는 수상한 공모전 얘기만 적었지만 떨어진 공모전들도 저에게 너무나 큰 의미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모전 그 자체 혹은 스펙 그 자체가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게 인터뷰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 전에 다른 회사 인터뷰를 받다가 그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회사가 있었어요. 미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가 확정됐을 때 떨어졌던
킨지에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는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게 됐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저에게 더 맞는 회사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 메일을 드려서 거기에서도 야, 우리 회사에서 떨어지고 나서 감사 메일 보내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또 답장을 주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후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청춘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어떤 한 작가분의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시죠, 이분이? 맞습니다. 네, 박완서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데 보통 평균 한 5% 정도의 대학생이 사진만 보고도 박완서 선생님을 압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을 읽은 사람은 5% 미만일 것 같아요. 왜? 책 한 권 넘기면 그 책 표지에 이분의 사진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실 우린 별로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 독서는 스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독서는 스펙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 책을 읽었느냐 그렇지 않았냐는 크게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독서는 가장 오래된 하지만 영원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KTX에서 신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너 왜 공부 안 하고 책 읽어였습니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해요. 왜? 우리는 어떤 학생이 책 읽으면 너 지금 왜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하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왜? 시험을 위한 공부와 진짜 공부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독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 좀 소개팅 좀 해봤다. 손 들어볼래요? 소개팅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혹시 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고등학생도 소개팅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뒤에 있는 이메라 씨가 소개팅에 나가시고 제가 주선자예요. 에라야 한 3가지만 물어보면 대답해 줄게. 궁금한 거 3가지만 물어봐 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히 우리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자, 첫 번째. 잘생겼어. 잘생겼어. 두 번째. 키 커. 키 커. 세 번째. 학교는. 이 3가지 선택해 주셨잖아요. 왜 이 3가지를 물어보시죠? 내가 이성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니까 3가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질문하느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질문합니다. 근데 대학생은 독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3, 4학년이 되면 내 친구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 학점 몇 점인지, 혹은 공모전 몇 개 수상했는지 엄청 궁금하죠? 책 몇 권 읽었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했으면 독서에 대한 질문이 막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소 쓸 때 언제 제일 막히냐면 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없을 때 제일 막히잖아요. 근데 나만의 얘기가 있으면 말이 술술술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해봤어요. 야, 독서라는 건 너무나 좋은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잘 하지 않으니 이 독서에다가 스토리를 하나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독서로 나를 차별화해야지라는 목표 아래 제가 읽은 책 표지로 제 방을 도배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한 권을 읽으면 그 표지를 복사한 후에 한쪽 벽에 붙이기 시작해요. 1학년이 돼서 한쪽 벽이 도배가 되고 2학년이 되면 천장이 도배가 되고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제 방이 제가 읽은 책으로 다 도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이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면 자기소개를 저는 제가 읽은 책으로 제 방을 모두 도배했습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겠죠. 그 면접 관계에서 궁금하시겠죠. 야, 몇 권이나 읽으면 이 방이 도배가 되리라고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한 300권 정도 읽으니까 제 방이 모두 도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는 저희 가족 사진이 아닌 분이 한 5분 걸려 있습니다라고 말을 맞춰요. 그럼 다음 질문이 뭐죠? 그 5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시겠죠? 그 5분은 제가 읽은 이 300권의 책 중에 제 삶에 가장 깊은 감동을 주신 5분의 작가십니다라고 말해요. 다음 질문 뭐예요? 그 5명이 누구냐고 물어보시겠죠? 면접 볼 때 우리는 왜 불안하죠? 예측할 수 없는 질문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때 그럼 최고의 전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일으켜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만 고민하면 이 책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되게 소소한 경험들도 사실은 나에게 되게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학 때 여행 많이 가시죠? 저는 여행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영국 런던에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야 우리 유럽까지 왔는데 영국에 왔으니까 펍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그 펍에 착 들어갔어요. 라이브 밴드가 있어서 그 펍에 온 사람은 누구나 원하면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저기서 한국 노래 하나 할까?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제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쪽팔려 너나 해라고 했어요. 뭐 어때? 저 사람은 우리 누군지도 모르고 하자 했더니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진이라는 그룹에 뭐야 이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때부터 영국 그 분들이 저에게 막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고 친구하고 싶고 해서 저는 훨씬 더 재미있게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펍에서 이제 밤까지 있다가 친구들과 숙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까 제가 야 우리 한번 노래하자 그럴 때 싫어 쪽팔려 너나 해라고 했던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씨 나도 해볼 걸 안 하니까 후회되네라고 했습니다. 하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고 안 하고 후회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후회 정도가 덜한 것 같아요. 안 하고 후회하면 계속 후회됩니다. 네. 마이크가 어디 있나요? 항상 꿈꾸며 그리던 그런 나의 모습이 아냐 언제까지나 어린 날의 나의 꿈을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서 저는 경북 상주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12살 때까지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이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셔서 도시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하시면 자식을 돌볼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 영웅이었느냐? 경운기 잘 몰고 막 쌀가마니 잘 들고 막 나무 잘 올라가는 형들 있잖아요. 나 어떻게 하면 저 형처럼 나무를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새총을 저 형처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중에 제가 그 동네에서 제일 존경한 형이 있었어요. 힘이 제일 센 형이에요. 어느 날 그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어떻게 하면 저도 형처럼 힘이 세질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그 형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불개미를 먹으면 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드디어 힘 세지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잡아본 불개미 수가 한 1,500마리 정도 됩니다. 정말 막 불개미를 잡아서 막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이 됐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어리숙했고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초등학교로 전학 갔어요. 어제까지 너무나 시골 촌놈으로 살다가 갑자기 환경이 급변했죠. 처음 제가 청담초등학교 전학 가서 받았던 문화적 충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학생들의 복장이었어요. 시골에서는 항상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남방은 꼭 바지 속에 넣어서 입어야 돼요. 서울 애들은 안 그럴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서울에 왔는데 애들이 남방을 청바지 속에 넣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서울 애들 되게 예의 범절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서울에서 본 그 친구들이 청바지 속에다가 남방을 집어넣은 이유는 예의 범절 때문이 아니라 엉덩이 뒤에 붙어있는 물음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그 물음표가 붙어있는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난방을 내리면 이게 안 보여. 서울에 전학을 가서 여러분처럼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제가 땅 위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지하방에 새들어 살았는데 지하방에 살면서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저한테 여동생이 있어요. 저보다 2살이 어려요.
두 칸에 세대로 살았으니까 한 칸 부모님 쓰시고 한 칸은 저랑 여동생이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랑 같은 방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얼마나 제 여동생이 저랑 같은 방 쓰기 싫어했냐면 제가 공부 열심히 몇 개월 톡톡 치면 아이 썩어 이랬습니다.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부자인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집에 돌아와서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세상에 옷도 방이 있는데 사람이 난 방이 없네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부자인 친구 집에 갔더니 옷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 동생에게 진짜 자기 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걸 했느냐, 고깃집에 가면 쭉 땡기는 거 있죠. 그거를 사다가 이렇게 이 방에다 쭉 이렇게 달았어요. 이제 동생 방에 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쭉 옆으로 당기고 들어가면 되죠. 하지만 제 동생이 자기 방이 있음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똑똑똑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들어와 이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방에서 잠을 자다가 눈 뜨면 청담동에 있는 학교에 가고 학교를 마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최세 유행을 막 구경하다가 방학이 되면 다시 가방을 챙겨 들고 시골 할아버지에 가서 막 농사일을 거들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은 사회학이라는 인문학이에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삶 속에는 낯선 것들의 공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제 자신에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 속에는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이런 삶을 살았을 뿐인데 이런 것을 우리 시대가 컨버전스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즉 컨버전스는 낯선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을 공존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컨버전스식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제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청춘이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시지만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저를 교육했느냐, 가정교육의 비법이 뭐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너무 생계가 바빴기 때문에 제 교육을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책가방이나 준비물을 챙겨주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때인데 학교를 갔는데 예상에도 없게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 중앙현관에 서가지고 엄마 오기 기다리잖아요. 저희 엄마는 끝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집에 가서 엄마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네가 비를 맞은 건 네가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엄마가 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그 자식 교육의 철학은 저희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나 원하는 걸 하고 네가 자유롭게 하되 책임도 스스로 져라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창조장학재단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의 성함이 김자 창자 조자입니다. 영어로 킴 크리에이티브세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러 강의할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 정말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 친구들을 우리 창조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중고등학교 지하방에 살 때 옆집 지하방에 사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지하방에 새들어 사시니까 형편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보단 형편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달에 10만 원씩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버는 입장이 됐으니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될까? 그때 도움받은 돈만큼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o I walk upon high and I step to the edge to see my world below. And I laugh to myself while the tears roll down. 'Cause it's the world I know. Oh, it's the world I know. Yeah, I walk upon high and I step to the edge to see my world below. 제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요즘 학교에 가면 교문 같은 데 혹은 교실에 보면 우리가 교육에 지향하는 어떤 가치를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놓으셨나 여쭤봤더니
창의, 도전, 혁신 뭐 이런 단어가 요즘 붙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는 뭐라고 써놓으셨나요? 정직, 근면, 성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근면, 성실, 정직이라는 가치가 이제는 창의, 도전, 혁신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꾸셨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시대가 이런 창의적이고 도전하고 혁신적인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렇게 교육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생 중에 고시 패스하면 플래카드 거시죠? 그러니까 다 거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여러분 학교 졸업생 중에 이번에 벤처기업 창업했다고 플래카드 걸으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습니다. 창의, 도전, 혁신이라고 써놔 있는데 창의, 도전, 혁신하는 선배를 위해서는 플래카드 안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탁드렸냐면 정말 창의, 도전, 혁신하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시 패스에만 플래카드 거시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한 선배에서 플래카드 걸어주시고 무사히 세계 일주한 선배를 위해서 플래카드 걸어주시고 다양한 플래카드가 걸릴 때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남에게 답변하고 말하는 것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결정된다? 나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행동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궁금할 때 되게 많잖아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선택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좀 나를 잘 모르는 낯선 친구에 그걸 보여주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온 친구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는 뭐다? 곧 선택의 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와, 창의력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창의력을 지능의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창의력, 수리력, 논리력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리력이 떨어지면 수학 문제집 열심히 풀고 하면 수리력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창의력은 책 읽고 막 특강 들어도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것도 싫어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창의적 생각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변화를 즐기고 도전을 즐기는 애티튜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의력을 접근할 때 내가 창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빼고 창의력만 생각하니까 마치 나무를 심지 않고 열매를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도전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도전하는 경험 속에서 창의적 애티튜드가 길러지고 그런 애티튜드 속에서 창의적 생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창의적인 아주머니를 한 분 만났어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진행 DJ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청취자 여러분, 나 이런 것까지 충동 구매해봤다. 사연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충동 구매해보셨어요? 응? 제목이 왜 제목이를 충동 구매하셨나요? 홈쇼핑 보고. 홈쇼핑을 보고 그 모델이 너무 잘 제목을 하고 있어서 와 되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어요. 한 청취자분이 뭐라고 사연 보냈냐면 구렁이를 충동 구매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구렁이가 뭐예요? 뱀이잖아요. 자 여러분 방송이 계속 되려면 사연이 계속 와야 되는데 구렁이가 소개됐어요. 웬만해서는 내 사연 소개 안 될 것 같죠? 잠시 후에 구렁이보다 더 심한 사연이 왔어요. 뭐냐면 한 아주머니가 저 이런 것까지 충동 구매해봤습니다. 제 남편이요 라고 보냈어요. 여러분들 남편은 충동 구매하지 마세요. 저처럼 살게 돼 그랬더니 막 수많은 아주머니가 막 맞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주머니가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유용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 충동 구매라는 걸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구매는 돈으로서 뭔가 내가 필요한 재화를 사는 거죠. 근데 이 아주머니는 구매의 대상이 제품에서 사람으로 확대가 됐고 구매 방식은 돈이 아니라 자기 어떤 삶으로서 구매를 하시게 된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3, 4학년 선배들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멘토셨어요. 이렇게 술자리나 혹은 MT 같은 거 가면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상담하면 너무나 좋은 조언을 해주셨고 저에게는 너무나 큰 존재였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대학 다니는 후배들을 만나보면 요즘 대학은 좀 다르대요. 1, 2학년 후배들이 3, 4학년 선배에게 선배 저 고민이 있는데요 얘기하면 선배가 야 나도 힘들어.
예전에 고학번은 선배로서 멘토 역할을 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모두가 멘토가 필요한 1, 2, 3, 4학년이 존재한다는 거죠. 뒤에 보면 강의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홍익대학교에서 강의하던 모습이에요. 근데 저기 가운데 강의하기 위해서 서 있는 저 남자는 제가 아니에요. 누구냐? 홍익대학교 학생이에요. 뭐냐면 저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군대에서 제 책을 읽고 무작정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회사에.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기가 전역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태원 씨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살아서 2, 3년 후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홍익대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갑자기 이 학생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에게 한 A4지 서너 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여쭤봤더니 제가 예전에 김태원 씨와 약속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진짜 너무 열정적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좀 이따가 2시간 특강을 하는데 그중에 10분을 드릴 테니 그 2년의 열정적인 삶을 홍익대 학우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여기 올라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의 얘기를 듣고 있는 홍익대 학생들이 얼마나 큰 자극을 받았을까요? 왜? 저기 앞에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나랑 똑같은 대학생이거든요. 이분 10분의 발표가 끝나고 나서 마이크를 넘겨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홍익대 학생들에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10분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전 그게 바로 멋진 대학생활이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것이 전 멋진 대학생활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는 왜 이 남학생을 만나고 게다가 10분이라는 시간까지 이분께 드렸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청춘들이 아프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멘토가 될 만한 존재가 되시는 분들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아픈 청춘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주느냐? 아픈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을 만나줍니다. 제가 이 친구를 만나고 기회를 준 이유는 아픈 청춘 중에 하나지만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조금만 더 도와주면 또 다른 멘토가 될 수가 있겠구나. 즉 멘토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더 훌륭한 멘토를 길러내는 거거든요.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멘토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멘토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네. 그냥 막연하게 가수가 하고 싶고 뭐 음악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미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 앞으로의 미래. 내가 만약에 학업을 포기하고 음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게 너무 두려웠는데 그걸 깨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와. 이제 저희 빅스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뭔가 다짐을 하고 좀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용기 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에 마주한 이 불확실성을 마주해야 되는 건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었잖아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우리 후배님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선배한테 질문하잖아요. 선배 회사 좋아요? 회사 재밌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좋은 회사 다니는 선배님들 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야, 우리 회사는 절대 오지 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즐겁게 사는 사람을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태훈 씨 회사 일 즐거워요? 물어보시면 전 되게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럼 되게 의아하게 저를 바라보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즐겁다고 말하면 제 답변 들으시는 분은 안 힘든가 봐라고 생각하십니다. 즐겁다라는 뜻은 뭐냐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 않다라는 말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까지 다 얼싸안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봄에 동아리 후배가 이렇게 세상이 험해서 사람들이 꿈을 이뤄가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꿈을 이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는 걸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어느 고등학교에 특강을 가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답을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저는 여러분보다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세상이 험해서 꿈을 잃지 않도록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즉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군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삶이 누군가의 삶에 연결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고민까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중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극강조를 하는 그런 영화 같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